역사를 왜 알아야 하느냐? 뭐 그렇게 물으신다면 솔직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역사는 지적 유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실용성을 굳이 물으신다면 가르쳐 드리는 게 인지상정. 영국의 사학자 E.H. 칸은 역사란 역사학자와 역사적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부르의 명언을 남겼죠. 역사의 실용성은 현재를 보는 시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현재를 보는데 그의 가정 환경이라든지 어린 시절만큼이나 좋은 참고서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나라나 지역의 현재를 보는 데 있어서 그곳의 지리나 역사만큼이나 좋은 참고서는 없습니다. 막상 카의 말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인도의 역사까지 내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나? 맞습니다.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2위 탑2 인구 대국이자 10수년째 브릭스로 묶이고 있는 신흥경제 대국 인도의 현재를 알기 위해서는 인도의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왜 이렇게 서론이 길었느냐? 인도의 역사는 잘 안 보실 것 같아서 어그로 좀 끌어봤습니다. 이제 각설하고 인도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시죠. 인도의 역사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등장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임드 나라 말고도 뭐 촐라 왕조라든지 찰루키아 왕국, 투글루크 왕국 등등, 그리고 사료가 별로 없대요. 워낙 내세, 그러니까 사후세계를 중시하다 보니까 현세, 지금 사는 세상의 기록을 잘 안 남겼어요. 그리고 계급제도인 카스트 제도에서 사제계급, 브라만 계급이 그 있는 자료들도 대부분 암송하고 구전해서 더 없대요. 그래서 연구자들한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적당히 네임드 시기, 네임드 왕국, 네임드 대왕만 알아도 아는 척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인도사를 보면서 느낀 건 기시감입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 데자뷰라고도 하죠. 인도 역사를 보면은 여기저기서 어디선가 본 느낌이 들어요. 뭘 하든 빨리빨리 해라!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유럽사와 중국사의 짬뽕 또는 중간 어딘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유럽사, 고대, 중세, 근세, 근대로 이어지죠. 고대의 그리스, 로마 등등 제국들이 등장을 했다가 중세에는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등등 다양한 나라들이 제각각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정교회 등등 역사에서 종교의 영향력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중국사를 한번 볼까요? 통일과 분열의 반복입니다. 진나라가 통일했다가 분열, 한나라가 통일했다가 분열, 그러다가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통일 왕조가 이어지죠. 그리고 한족의 영향력이 강합니다. 선비족이 침입했다가 한족의 동화, 몽골족이 침입했다가 한족에게 패퇴, 만주족이 침입했다가 한족의 동화, 이런 느낌. 인도사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약간 섞은 느낌이에요. 고대에 마우리아 제국이 등장을 했다가 인더스강 유역, 그리고 겐지스강 유역, 데칸고원 이남 지역에서 다양한 나라들이 제각각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브라만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등 남아시아 역사에 끼치는 종교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분열만 했느냐? 마우리아 왕조, 쿠시안 왕조, 델리 술탄 왕조, 마지막으로 무굴 제국까지 나름 이 지역의 지배적인 제국들은 중간중간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교들이 명멸하고 다양한 민족들이 이 대륙을 침입했지만 결국엔 힌두교를 믿는 아리안계 민족이 이 대륙의 중심이 되었죠. 이 해석은 저만의 해석일 뿐이지 전문성이 담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도 역사를 이해하는 데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개를 한번 짜볼까요? 얼개도 굉장히 무난한 느낌입니다. 문명시대, 고대시대, 중세원, 중세2, 근세, 근대, 현대. 중세가 두 개라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세 다시 원 시대는 힌두교 등 인도 전통 문화가 중심이 된 시대라고 보고요. 중세 다시 투 시대는 서쪽에서 발흥한
한 이슬람교가 점차 인도 대륙으로 넘어온 시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명 시대에는 인더스강 문명, 겐지스강 문명, 고대 시대에는 마우리아 제국, 쿠샨 왕조, 굽타 왕조 등등이 나오고요. 중세 시대는 중세 시대니까는 다양한 나라들이 나오겠죠. 근세 시대에는 대표적으로 무굴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현대는 영국의 침략기와 2차 대전 이후 각국의 발전으로 나눌 수 있겠죠. 인도 역사 끝. 각 시대별로 꼭 알 필요는 없지만 알면 아는 척할 수 있는 디테일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3000년에서 2500년경에 이곳의 원주민들인 드라비다인들의 인더스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하라파, 모헨조다로, 세계사책 보면은 맨 앞에 나와 있는 도시들이죠. 그 도시들이 바로 인더스강 문명 유적지예요. 그러다가 기원전 1500년경에 인도 유럽 어족의 한 갈래인 아리아인들이 힌두 쿠시 산맥을 넘어서 인더스강 중상류로 침입을 합니다. 이주민인 아리아인들의 침입으로 원주민인 드라비다인들은 지배당하거나 또는 데칸고원 이남의 남인도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남인도에는 인종적으로건 언어적으로건 드라비다인들의 흔적이 진하게 남아있는 편이죠. 기원전 1500년경에 인더스강으로 넘어온 아리아인들은 기원전 1000년경부터는 겐지스강 유역으로 터전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세계관을 정리하고 브라만교, 카스트 제도 같은 종교와 계급 제도도 만들죠. 카스트 제도 아시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보통 인도사 상식은 여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중국 사회에서 상나라, 주나라 다음에 춘추 전국 시대가 펼쳐지잖아요. 인도사에서도 겐지스강 문명으로 재정일치, 정교일치의 사회가 형성이 되다가 이제 국가다운 국가들이 작게나마 만들어져요. 그걸 이제 16국 시대라고 한대요. 춘추 전국 시대, 16국 시대 비슷하죠? 춘추 전국 시대는 황하 중심이듯이 16국 시대는 겐지스강 중심입니다. 가장 강력한 왕국은 마가다 왕국이었는데 그게 겐지스강 유역에 있었다고 해요. 춘추 시대가 전국 시대로 구조 조정이 되듯이 16국이 나중에 4국, 4개의 국가로 구조 조정이 됩니다. 참고사항은 이 무렵에 그리스와 중동을 뚝까 패고 다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알렉산더 제국이 인도 북서부 펀자브 지방까지 진출합니다. 그게 기원전 325년, 즉 기원전 4세기 후반부입니다. 이게 인도사에서도 중요해요. 헬레니즘의 문화가 이후 인도의 문화에도 영향을 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까지 진출할 무렵 찬드라 굽타 마우리아라는 사람이 마우리아 왕국을 만들어서 인도를 정복하기 시작해요. 제국의 창건자 찬드라 굽타 마우리아는 생전에 알렉산더 대왕도 만났고 그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북인도를 점령한 찬드라 굽타 마우리아의 손자인 3대 황제 아소카 대왕 시절에 남인도 끄트머리를 제외한 인도 대륙 대부분을 통일합니다. 인도 아대륙사, 남아시아사 최초의 통일 제국이죠. 아쇼카 대왕은 정복하다가 현타가 와서 불교에 심취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사적인 분석인 것 같고 당시 정치 군사적인 권력은 카스트 제도의 제2계급인 크샤트리아가 잡고 있었죠. 그런데 카스트 제도 상으로는 제1계급 브라만 계급인 사제 계급 밑이에요. 이 시스템을 옹호하는 브라만교보다는 평등을 강조한 불교를 정치적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었겠죠. 이후 수백 년 동안 불교는 정치적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을 하고 아시아 각 지역에 전파되기도 합니다. 아쇼카 대왕이 죽고 기원전 2세기부터는 마우리아 제국도 자연스럽게 또 분열이 됩니다. 그렇게 분열을 겪다가 흉노계 또는 이란계 또는 튀르크계로 추정이 되는 쿠샨족이 힌두 쿠시 산맥을 넘어서 인더스강 유역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게 바로 쿠샨 왕조입니다. 이 고대는 마, 쿠, 굽으로 외우시면 되는데 그 마, 쿠, 굽 중에 쿠샨 왕조입니다.
힌두 쿠시 산맥을 넘은 쿠샨족의 쿠샨 왕조. 중국 역사에서 한나라의 무제가 흉노 제국을 견제하려고 장건을 보낸 월지의 후손이 쿠샨족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쿠샨 왕조는 인도 전체를 다 통일하지는 못했지만 인더스강 유역과 아라비아 해상 무역로를 독점하고 중앙아시아의 육상 무역로로도 진출을 해서 번영을 누립니다. 아라둘 왕은 5대 왕인 카니슈카 1세, 카니슈카 대왕이에요. 왕조의 전성기를 이끌고 불교를 대중화, 특히 대승불교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간다라 미술도 발달합니다. 그 뽀글머리 부처님 상 있잖아요. 그게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은 불상이라고 합니다. 쿠샨 왕조 때 중국에서는 후한 시대에 그 뽀글머리 부처님 불상과 함께 대승불교가 중국에 본격적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러나 4세기에 이란에 있었던 사산 왕조 페르시아 제국의 침략으로 망합니다. 그렇게 쿠샨 왕조 끝. 이후 4세기 초 겐지스강 유역에서는 찬드라굽타 1세가 마쿠굽의 마지막인 굽타 왕조를 건설하고 그의 손자인 찬드라굽타 3세가 북인도를 정복하고 약 200년 동안 굽타 왕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헷갈려요. 마우리아 왕조의 창건자는 찬드라굽타, 굽타 왕조의 창건자는 찬드라굽타. 이게 뭐야? 마우리아 왕조의 창건자는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고요. 굽타 왕조의 창건자는 찬드라굽타 1세예요. 마우리아 왕조의 전성기를 이끈 건 아쇼카 대왕이고요. 굽타 왕조의 전성기는 찬드라굽타 3세 됐죠? 쿠샨 왕조는 인더스강부터 중앙아시아, 굽타 왕조는 겐지스강부터 인더스강 유역, 지도를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 이 패턴이 계속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서양 제국들의 진출 이전에 이민족의 침입은 주로 서쪽 힌두쿠시 산맥과 인더스강 요 라인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주민이나 외래 종교 중심의 나라들은 주로 힌두쿠시라든지 인더스강 중심에서 형성이 됩니다. 이에 대항하는 힌두계, 아리안계 나라는 주로 겐지스강 중심입니다. 쿠샨 왕조는 쿠샨족, 이민족 중심이었죠. 굽타 왕조는 힌두계 왕조로 볼 수가 있겠죠. 다시 패권을 잡은 굽타 왕조에서는 인도 아대륙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은 힌두교가 다시 성장을 합니다. 굳이 이민족이 밀어준 불교를 또 밀어줄 필요는 없겠죠. 물론 종교적인 변화도 있었는데 그건 불교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나마 북인도를 200년 가까이 지배한 굽타 왕조가 멸망한 550년부터를 인도 역사의 중세로 봅니다. 물론 책에 따라서는 굽타 왕조부터를 아예 중세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불교가 쇠퇴하고 힌두교를 중심으로 한 인도의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사상과 문화가 발달해서 그렇죠. 그래서 굽타 왕조는 유럽의 프랑크 왕국 같은 느낌이 듭니다. 프랑크 왕국은 게르만 왕조의 시작이라서 중세의 시작으로 보기도 하지만 서유럽의 마지막 통일제국 같은 느낌이라서 고대의 마지막으로도 보거든요. 이렇게 마쿠굽까지 알면은 인도 전 근대사의 거의 절반은 안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도의 중세는 두 개의 시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550년부터 1206년까지 힌두교 왕국이 중심이 되는 시대, 그리고 1206년부터 1526년까지 약 300년은 이슬람 국가가 중심이 되는 시대죠. 10세기부터 하층민을 중심으로 해서 평등을 강조한 이슬람교가 유행합니다. 결국 10세기부터 가즈니 왕조, 고르 왕조 같은 이슬람교 왕조가 힌두 쿠시 산맥과 인더스강 라인으로 영역을 넓히다가 결국 인더스와 겐지스강 사이에 있는 델리까지 점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1206년부터 1526년까지 북인도에서는 무슨 노예 왕조 등등 델리를 수도로 하고
술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델리 술탄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술탄은 이슬람 세계에서의 정치 지도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던 1526년 몽골 제국의 후예를 자처한 티무르 제국의 후손을 자처한 바브르라는 인물이 또 한 번 힌두쿠시 산맥을 넘고 델리를 점령하면서 무굴 제국을 세웁니다. 무굴은 페르시아어로 몽골인이래요. 그러니까 몽골인이 세운 인도 제국이라는 의미죠. 간만에 다시 통일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1526년부터 1858년까지 약 300년을 이어간 통일 제국인 만큼 네임드 왕은 두 명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악바르 대제와 아우랑제브 대제입니다. 자꾸 중국 얘기를 꺼내서 죄송한데 청나라의 전성기를 일컫는 용어가 강건성세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희제부터 옹정제를 지나 건륭제까지의 치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투톱 강희제와 건륭제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강희제는 청나라를 넘어서 중국 역사상 최고의 황제로 꼽히는데 건륭제는 평가가 조금 엇갈려요. 엄청난 대외 원정을 통해서 중국 역사상 최고의 영토를 갖게 됐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국력이 쇠퇴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인도에서 악바르 대제가 오르는 16세기 중반부터 아우랑제브 대제의 재위기인 17세기까지 무굴 제국은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그런데 두 황제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악바르 대제는 데칸 고원을 제외한 북인도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중앙 집권 체제도 구축을 하고 토지 개혁도 하고 이슬람교와 힌두교의 융합 정책도 펼쳐요. 이슬람을 안 믿는 사람에게 걷는 인두세인 지지야도 폐지를 합니다. 이런 기조는 후대의 황제까지 이어지죠. 덕분에 이슬람과 페르시아와 힌두 문화가 융합이 돼요. 무굴 제국 시대 최고의 건축물이라고 꼽히는 타지마할도 악바르 황제의 손자인 샤자한 때 지어지죠. 그런데 아우랑제브 황제 때는 기조가 조금 바뀝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아우랑제브 황제는 남인도의 대부분도 정복을 합니다. 그렇게 정복 활동을 하면서 재정이 빈약해지는 걸 지즈야 부활로 메꾸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교도들도 탄압을 해요. 이런 종교적이고 경제적인 탄압 때문에 18세기부터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18세기부터 인도의 대제국 무굴 제국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죠. 18세기 세계사를 아는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산업혁명과 제국주의가 스멀스멀 시작할 시기죠. 영국은 어떻게 이 거대한 인도 제국을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영국의 식민 지배와 인도의 독립운동은 어떻게 지금의 인도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인도 여행이 땡길 때마다 옛날 이야기 듣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